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입니다. 오늘 최장군 최지은의 정치본색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두 분입니다. 이정주 CBS 기자님, 강수영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정주 기자는 지난주 금요일에 매불쇼 출연하셨더군요. 네, 여보시오. 빡셌습니다. 힘들더라고요. 뭐가 빡셌습니까? 아니, 그 매불쇼는 네. 우리 최 장군님도 잘 하시는데 네. 여기 그래도 한 얼추 원고의 한 80%는 따라가 주시거든요. 예. 아니, 거기는 원고 상관없어요. 아예 상관없다. 네, 그냥 최욱 앵커의 개인기 드리블로. 개인기와 어. 본인이 궁금한 거. 아. 네, 근데 진짜 예리해요. 예. 원고를 버렸는데 제가 봐도 원고는 이제 제가 쓴 원고거든요. 이제 질문에 대한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해달라. 근데 훨씬 더 예리하고 예. 물어봐야 될 거를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비교 당한 거죠? 최욱 씨보다 너는 지금 아닙니다. 부족한 게 많다. 아니요. 약간 그렇게 들리는데. 이쁜이 아, 뽀쁜이 제가 그 얘기하는 바람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워낙 최우 앵커가 아침부터 꼭두 새벽부터 그러니까. 엄청 공부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하루 종일 뉴스만 들여다보고. 네. 그거 하나만 하잖아요. 야, 그러니까요. 보통 그거 하나만 하면 그렇게 예. 열심히 할 수 있지. 아니 저희 근데 원고 보고 저희 쪽 제작진이 깜짝 놀랐어요. 예. 나중에 이렇게. 이걸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하냐. 야. 그러니까 원고를 저한테 한번 샘플링을 달라고 하더라고. 갔다 왔더니 저희 제작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원고냐고. 뉴스 기사 이만큼 나온대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겠다. 네. 왜냐하면 오시기 전에 항상 부담을 갖고 오시거든요. 네. 아니 뉴스 조금 빨리 나오면 안 되냐, 원고 빨리 나오면 안 되냐 했는데 거기 갔다 오셨으니까 제가 좀 편한 마음으로 대하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물어보십시오. 그냥 거기에 대한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오늘 대구에서 올라오셨어요? 네, 뭐 예. 언제나 그렇듯이 대구에서 아침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정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서울은 비가 많이 왔다가 지금은 네. 좀 그치긴 했는데 네. 대구는 여전히 덥죠? 대구는 여전히 찜통이고요. 예. 예, 포기하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구치소 안에 있는 그분들도 덥기 때문에 예. 이 더운 여름을 견디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뉴스가 또 쏟아지기 시작해서요. 최지은, 최장군의 정치본색은 이 시간까지 나온 뉴스 가장 빨리, 가장 깊게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심우정, 박성재에 대해서 원망의 목소리를 냈었는데 특검이 드디어 전격 급습을 했습니다. 심우정과 박성재 12.3 내란 사태 이후로 뭔가 수상쩍은 행보를 보여왔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박지영 특검보가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법무부, 대검찰청 이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그리고 추가로 서울구치소와 박성재 전 장관 자택 또한 압수수색 대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 사안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기자 입장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정된 압색이었는데 조금 늦었죠, 사실. 예. 심우정하고 박성재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보면 내란 이후에 예.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한 게 이제 12월 3일 네. 한 10시 22분 요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벽으로 넘어가는 네. 그러니까 12월 4일로 새벽으로 넘어가서 다음 날 안가회동 그리고 그 즈음에서 12월 7일 그리고 11일 휴대폰 다 바꾸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심우정 총장과 그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 특히 박성재 전 법무장관 여기 합수단에 검사 파견하라고 예. 본인 얘기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었고 아니 이거 좀 찜찜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도 네. 합수단에 검사를 파견하라는 거는 이 본인이 스스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게 아니다라고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때 이미 그 새벽까지 일어난 모든 현상들이 그 한동훈 전 대표도 당시에 이제 계엄 해제하는 데 참여했고 그리고 무슨 불법이라고 이렇게 네네. 얘기하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내분 아닌 내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황을 봤을 때 12월 4일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음 날로 넘어가면서 안가회동하고 예. 그리고 12월 5일, 6일 딱 요 주에 무슨 한덕수 총리랑 그 당시에 전 총리죠. 갑자기 공동정부 한답시고 뭐 임시로 우리가 이끌겠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당도 당시에 갈피가 안 잡히는 상태에서 2차 계엄을 시도하지 않겠냐. 요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사실은. 예, 근데 특검이 지금 바라보는 거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계엄에 이 사람들이 사전에 알고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활동을 했는가. 예. 네, 이 부분하고 만약에 2차 계엄 내지는 내란을 획책했다면 이거 완전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압색을 지금 찾으려고 한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내란 특검 포함해서 지금 양쪽 특검이 그런 고생을 많이 하고 있대요. 그 증거인멸을 너무 많이 해버려가지고 예. 사실상 휴대폰 지금 통신 기록 나오잖아요. 뭐 주진우 전화한 거 나오고 김계환, 최혜병 때도 그렇고 통화한 거 줄줄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무속인들 김건희랑 통화한 거 내용까지 다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는 이제 통화 기록이 통신사 통해서 받은 거예요. 통화 문자는 기록이 남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알려면 포렌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포렌식은 안 되고 있는 거죠. 휴대폰 원본을 제출하고 있지 않으니까. 아. 네, 내지는 자기는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아. 그래서 포렌식을 통해서 예. 문자를 나중에 확보할 필요가 좀 있다. 나중에는 포렌식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건가요? 지금까지 왜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근데 검찰에서는 그 말 하더라고요. 지금 심우정이든 박성재든. 박성재는 폰 바꿨잖아요. 예. 심우정도 좀 바꾼 것 같은데 일단은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폰을 바꾸면 유죄예요. 증거인멸한 거죠. 네네. 네, 그리고 본인 이제 증거인멸한 거는 죄에 해당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행위 자체가 본인 혐의를 이제 짓게 만드는. 다만 옆에서 누가 도와주면 바로 증거인멸이 이제 동조자로 들어가는 건데 포렌식을 지금 포렌식에 별로 의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검찰도. 네네. 특검도 따지고 보면 이게 지금 시기가 많이 지났었고 바로 12월 4일 이후면 이제 정권 교체 되고 나서 특검 지금 출범까지 한 6, 7개월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상 보면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휴대폰을 내놓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고 죄는 그쪽으로 몰고 그러니까 휴대폰을 바꾼 예. 혐의 자체 가지고 법정에서 다퉈서 이제 유죄 입증을 하는 거죠. 하고 내용은 진술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단 그러면 시기적으로 지금 압수수색 들어가고 좀 늦었다라고 보는 거 그 사이 증거인멸 많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렇죠. 하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진술이나 증거들을 확보하는데 또 다른 것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압축하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다른 증언 확보해놓고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미 빌드업 좀 해놓고 그럼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고요. 네. 생각해 보면은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증거인멸이 대부분 끝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특검이 아무리 뭐 빠르게 한다 한들 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합수부에 파견했다라는 건 원래는 윤석열의 내란 수괴죄를 입증하기 위한 빌드업 단계에서 이미 수사가 됐어야 되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고성 계엄이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계획적으로. 중앙선관위를 네. 털어가지고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걸 사전 모의를 했었다라는 걸 원래 증명하기 위해서 사전에 수사가 됐어야 되는 건데 좀 많이 늦었죠.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안 한 거죠, 법무부 장관을.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검찰의 책임을 더 가중시키는 요소로 예. 아마 작용할 것이고,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즉시 항고를 안 해가지고 윤석열의 구속 취소 당시에 네네.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아서 결국 윤석열이 탈옥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지 예. 않았느냐. 근데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심우정이 즉시 항고 안 했다가 아니고 예. 그 수사 담당 부서 검사가 자기는 즉시 항고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내가 수사해가지고 집어넣은 사람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구속 취소를 했잖아요. 직위현식으로 시간 계산해서 네. 풀어줬잖아요. 우리 헌정사 최초로 예. 그런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검사들은 항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검찰총장이 야 하지 마 라고 지시했다면은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아. 해당 검사의 권한을 방해했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심우정이 아무리 핸드폰을 뭐 없애고 어쩌고 해도 결국엔 그 지시를 받은 검사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특검은 이미 그 검사나 검찰 뭐 공무원들 많죠. 예. 검찰 내부에 그런 사람들의 진술을 좀 더 캐가지고 네. 심우정 네가 지시했다는데 너 왜 부인하냐? 구속될래?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하지 아.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피의자로 전환이 될 때는 직권남용죄로 그렇죠. 이게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네네. 겁니까? 지금 현재 압수수색 영장에도 피의 사실이 네. 직권남용으로 돼 있을 겁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라든지 음. 뭐 내란과 관련해서요. 네. 그리고 인천세관 마약수사 무마 사건이라든지 네, 네. 심우정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 다른 사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더 그렇죠. 큰 것들. 그렇죠.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단 사람을 뭔 혐의로든 일단 집어넣어 놓고 아. 넣어놓고 영장을 쳐놓고 그 다음에 불러서 가둬놓고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아. 가둬놓고 조사하다가 또 나오면은 구속기간 만료될 즈음에 또 하나 추가 기소하고 예. 이런 식으로 연달아서 계속 구속시키는 그런 빌드업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가장 확실한 걸 일단 잡아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특검은. 아.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심우정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뭐 그냥 순순히 응할까요? 본인의 방어권을 막 주장하면서 나올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심우정은요, 요건에 대해서는 네. 똑같은 얘기 계속 할 거예요. 아니, 이거 위헌이라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직시항고하는 거 예. 문제 있다고 이미 별정이 있었다라고 구라를 계속 칠 겁니다. 네. 법조인들은 구라라고 지금 몇 달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거 아니라고. 구속영장 집행 정지에 관해서 위헌 결정이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정지하고 취소하고는 다르다고 마르고 닳도록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 아마 때문에 우리 똑같이 얘기할 국민들이 거예요. 얼마나 헌법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예.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똑같은 얘기를 할 텐데 근데 핵심은 그 헌법적 견해가 아니고 일선 검사는 하려고 하는데 왜 지가 그걸- 하지 말려고 왜 마냐 요 포인트거든요. 예. 나올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검에서 압수수색이 들어갔다. 안과 그 비밀회동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김주연, 박성재, 이복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까지 모였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모인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뭐 추가로 밝혀지거나 한 거 있습니까? 지금 이 4명 중에 보면 그러니까 김주연, 박성재 장관은 먼저 출금을 한 것 같은데 이복현 원장은 뭐 해외에 있다는 설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데 네. 이제 그렇게 설을 들었었어요. 네, 근데 이거 이제 처음부터 회동하고 나서 결국은 이 회동에서 특검이 좀 바라보는 포인트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원래 그 계엄 이후에 비상입법기구. 네, 최상목한테 준 그렇죠. 문건에 쓰여 있었던. 그렇죠. 네. 계엄 이후에는 사실 원래 모든 조직이 그렇지만 두 가지를 잡아야 돼요. 인사권. 예. 네. 예전에 전두환도 소위 말해서 이제 권력 찬탈 이후에 결국 하나회를 중심으로 인사권을 장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사권은 이제 무력으로 장악하는 게 우선이지만 네. 초반에 그러니까 상대 진영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당 내에서도 한동훈계가 있고 그리고 윤석열의 계엄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거기를 빨리 장악한 다음에 자기 사람을 앉혀야 돼요. 예, 이게 한 2, 3일 안에 일어나야 된다고 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입니다. 예. 이제 돈줄을 장악해야 돼요. 네. 예, 비상입법기구는 사실은 어떤 국회에 가장 중요한 권능 중에 예산권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최상목이 시킨 것도 그거예요. 사람을 잡은 다음에 인사권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예산권을 획책을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권을 잡고 흔들어야 되는 예. 이제 그 두 개를 초반에 빨리 잠식해야 되는. 근데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지금. 김주연, 박성재, 예, 이복현, 금융위원장 한기정. 포함해서. 예, 요렇게 이제 처음에 차차 나가야 되는 거고 이제 특검 쪽에서 보는 거는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때 참석은 했을 때 참석해서 어느 정도까지 동조했느냐. 예, 그리고 문서를 나눠주잖아요. 뭐 지금 뭐 최상목은 자기는 네. 최상목에 지금 뭐 몽골설 나오잖아요. 몽골매. 눈이 2.0이야. 네. 머리는 무서웠다고? 여기서까지 저 있는 A4를 자기가 A4를 메모라고 우기면서 자기는 이렇게 봤다.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거를. 쪽지를 건네줬다. 네, 거의 얘기를 몽골매 2.0 수준에 시력이 한 4.0 돼요. 네, 고설 그리고 한덕수의 뭐 호그와트 설. 네. 갑자기 양피디처럼 들어와 있었다. 해리포터처럼 뒷주머니에 있었다. 뭐 이런 설 하고 있잖아요. 그제 네. 이제 검찰에서 얘기했던데 이제는 받았다고. 다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런 것처럼 문서를 정식으로 받고 거기에 동조하거나 사인하잖아요. 그 내란에 그럼 동조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거짓말을 해도 처음부터 예를 들면 받았는데 나는 소극적 저항을 통해서 예. 이렇게 하려고 했다. 나는 이거를 사인 안 해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국민의원 소집 안 하고 이건 불법이라고 얘기해보려고 했는데 밀어붙였다. 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그나마. 왜냐하면 공무원 위치가 있기 때문에 물론 헌법이 우선이고 네. 그런 위기 시에 헌법을 우선해야 되는 공직자의 책무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상관에 대한 지시 네. 뭐 이행 불이행 이 문제잖아요. 근데 그것도 변명은 안 되지만 그래도 알리바이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최상목하고 한덕수는 거짓말했어요 지금. 예. 네, 거짓말했기 때문에 이건 검찰에서 그 사람들 진술을 안 믿고 들어가요 이제는. 자, CCTV밖에 못 믿죠. 두 가지 제가 일반인의 시각에서 궁금한 건데요. 네. 지금 얘기 나온 김주연, 박성재, 이복현, 한기정을 그냥 참고인 신분으로 한 자리에 불러서 그날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물어보면 안 됩니까? 동시에 불러가지고. 동시에 그걸 이제 불러서 대지신문이라고 하죠 네. 보통. 네. 그때 무슨 얘기를 했고 뭘 거기서 공유를 했느냐. 근데 그런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한날 1시에 한꺼번에 부른다고 통지를 하잖아요. 네. 근데 부를 때 뭐 야 1시간 있다 와 이게 안 되잖아요. 예. 며칠 있다가 오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말 맞추기 할 수 그럼 있어요? 말 맞추죠. 그리고 이 양반들도 다 변호인 선임해가지고 뭐 변호인이 선임이 아직 안 됐니? 네. 뭐 변호인 선임은 됐는데 건강상 문제가 있니?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일주일씩 막 밀어. 그 일주일 동안 열심히 회의해가지고 짜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는 오히려 각계격파로 예.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불시에 네. 불러가지고 따로 진술을 받은 다음에 어긋나거든요. 그러면 예. 어긋나면은 이제 가장 이제 거짓말 많이 하는 양반부터 다시 불러가지고 야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혼자 왜 딴 소리해?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가는 이런 예. 전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 건은 수사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특검에서?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각 관료들이 전부 다 뭐 검찰총장이든 뭐 장관이든 이런 사람들이 지금 기로가 뭐가 있냐면은 내란의 이제 주요 임무 종사자냐 아니면 방조냐 둘 중에 하나다 너네들은. 주요 임무 종사라는 거는 사전에 모의를 해가지고 윤석열하고 모의를 해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쿠데타를 이렇게 보십시다 이거고, 방조는 내가 처음부터 공무까지는 아니지만은 도와주자. 예를 들면 살인범한테 칼을 쥐어주고 이런 거거든요. 뭐 도피처를 마련해 준다거나 이런 건데, 한덕수는 지금 방조로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방조가 조금 약해요, 형이. 주요 임무 종사보다는. 네. 방조는 형이 어떻게 됩니까? 방조도 뭐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긴 하지만 3년 이상 징역이기 때문에 네. 징역 3년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방조로 싸게 맞을래? 주요 임무 종사를 크게 맞을래? 불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아이고 나는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내가 어떻게 그걸 막습니까? 근데 이제 특검의 시각은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당신은 2인자인데 왜 못 막아? 들어누워서라도 막아야지. 막을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국무총리는 원래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막으라고 만든 직함이야. 왜 못 막아? 이런 건데 이제 장관이나 검찰총장은 우리가 국무총리도 아니고 무슨 수로 막습니까? 까라면 까야지. 이제 이런 걸로 간다면 그러면 똑바로 싹 다 불어라. 어떤 지시가 왔는지. 그래야 네가 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네가 뭐 하자는 거야. 예. 이러면은 다 불게 돼 있어요. 이 시점에서 가장 근황이 궁금한 사람이 저는 최상목입니다. 뭐. 네, 뭐 하고 있을까 너무 궁금해. 너무 조용하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다음 타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아직까지 뭐 안 나오고 있어요. 진술서 쓰고 있을걸요 아마. 아 본인의 본인의 작전 진술서. 자소서 네. 아, 그리고 혹시 안가해동을 이제 헷갈리신 분들이 네. 있어서, 안가해동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차례 이루어진 건데, 이제 우리가 방금 말한 안가해동은 제가 이제 특검 쪽에서 들은 말과 이걸 종합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11월 26일. 이 지금 안 가요. 그렇죠. 그렇죠. 요 지금 한기정 이복현 여긴 이거고, 그리고 12월 4일에 네. 계엄 이후에, 그러니까 계엄 전후로 네. 봐야 돼요. 11월 26일 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종합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11월 26일에는 그러니까 이게 두 명이 겹쳐요. 12월 4일. 그러니까 12월 계엄 직후에 안가해동에는 핵심 인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들어온 사람이 김주현, 박성재, 이완규, 이상민입니다. 이왕 네, 두 명이 겹치죠. 그래서 그때는 법조계 인사들이 들어와요. 예, 윤석열 예. 측근들. 이때는 대책을 논의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11월 26일에는 이제 여기 두 명이 바뀌죠. 이상민하고 이한규 대신에 이복현하고 한기정이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기사가 나왔냐면 이 네 명을 가지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뻔했어요. 그 당시에 한동훈이 협박하고 있었죠. 예. 뭐 저기 부산에 정성국 의원 시켜서 회의 때 우리 김건희 특검 들었다, 뭐 할 수도 있다, 이 얘기 흘렸거든요. 그때 이제 대책회의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정위는 우리 기술 그 부분 이제 도이치모터스랑 연관된 네네. 거, 그리고 이복현은 삼부토건 요 넷을 이제 입을 짜가지고 김건희를 구해줘야 되지 않냐 이걸 했는데, 거기 그렇게 본인들은 계엄하고 무관하거나 하지만 이미 3월달에 그 김용현이 준비한 것도 착착착 보면 그렇죠. 이때도 충분히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잔잔바리들이잖아요. 이 잔바리한테 윤석열이 그렇게 말했겠냐마는 분명히 김주현하고 박성재는 네. 계엄의 낌새를 조금은 알고 알고 있지 있었을 않았냐. 100%죠. 예, 이렇게 이제 시기를 보는 거예요. 12월 네. 3일하고 23일은 얼마 차이도 안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진술을 좀 믿어줬던 거예요. 김건희 특검법을 대책을 논의하려고 예. 한 거 아닌가. 근데 물론 그것조차도 이 사람들은 부인하고 있어요, 지금. 네.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 퍼즐을 맞춰보면 너네도 사실 거기 가서 느낌이 있었을 건데, 분명히 만약에 특검법이 통과되면 그 다음에 어떡할 거냐. 근데 여기 두 명이 겹치잖아요. 박성재랑 민정수석 김주현 겹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았냐라는 지금 의심이 있는 거죠.
김주현하고 박성재는 그러니까 김주현의 경우도 요새 좀 보도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김주현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박성재는 이제 오늘 압수수색 들어갔으니까 뭐 얼마나 뭐가 나올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미국 워싱턴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트럼프랑 운명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일단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 나올 것 같습니까? 오늘 아까 오전에 도착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내에서 이제 그 약식으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어요. 크게는 세 개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관세 협상, 예. 세부 논의 조치,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한미 동맹 국방비, 예. 그리고 우리 이제 주한미군 주둔 협정 있잖아요. 네. 이제 그 문제도 같이 나올 것 같고 이제 세 번째가 우리의 그 기업들의 미내에서 이제 대미 투자, 네. 이 부분은 이제 지금 대통령실과 함께 재계 총수들이 다 함께 달려갔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인데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급히 지금 파견된 거 보면 1대1 함수? 그러니까 이쪽에 그 비서실장, 예. 그러니까 백악관 비서실장 네. 요쪽하고 지금 트럼프랑 그리고 그런 거를 좀 이어서 예. 소통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도 있고 원래는 그 전통적인 대미 외교는 그 바텀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 트럼프 스타일이 굉장히 특이한 거지 다 합의문 만들어 옵니다. 그 나중에 사인만 하러 가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이? 실무진들이 하고 나중에 네. 압수하는 건데 트럼프 지난번에 관세협정을 보셨잖아요. 본인이 밑줄 예, 긋고 빨간 펜 선생님 앞에다가 했잖아요. 앉혀놓고 그 일본 이시바도 아니고 그 협상자예요. 협상 담당자를 앉혀놓고 본인이 이제 자기 거 꺼내가지고 마지막 30분에 막 그럼 투자액 뭐 몇 프로로 올리고 우리 그러면 자동차 세율은 전기차 세율이 얼마 올린다 이렇게 이제 앞에서 흔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대비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탑다운 방식이에요. 네, 트럼프는 주요 국면에서 탑다운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실이 지금 저는 요것도 급화된 거는 어느 정도 준비했다고 봅니다. 그 조중동 비롯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출국한 것에 대해서 협상이 난관에 봉착한 거 아니냐 이런 기사를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만약에 한 말씀씩 하신다면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럴 수는 있거든요. 네. 원래 트럼프 자체가 그런 식으로 변수를 던지기를 좋아하고 특히 이렇게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벼랑 끝 전술도 많이 사용하고 지금 국내 정치에서는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협상을 타결이 이미 된 것 같은 기대감이 이미 생겼는데 마지막에 틀어버리면 얼마나 부담됩니까 국내 네네. 정치에 그런 것들을 10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내부적으로 물밑에서 지금 치열하게 특히 쓰리 실장이 지금 다 갔는데 그런 상황에서 변수가 생겼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막 급한 불을 끄고 있는 상태일 수 있는데 근데 국내 언론이 이런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 큰일 났대 난관에 부딪혔대 그럼 트럼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익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매국 노죠, 매국 노. 네, 보도이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아니 안 되기를 고사를 지내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항상. 예. 저 이런 게 좀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불만인데 그 고사를 지내고자 하는 집단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극우 쪽에서 퍼진 이야기인데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한 커뮤니티에서 이제 극우들이 어떤 글을 올렸냐면 이재명 미국 방문 관전 포인트 해서 올린 글이 미국은 세계 VIP 국빈들을 엔듀로 공항으로 착륙하게 해서 국빈을 맞이하고 환영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엔듀로 공항에 못 내리고 인근 다른 공항에 내릴 수도 있다. 근데 이건 명백한 가짜 뉴스인 게 엔듀로 공항에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이제 그 출발하기 전에 10시간 전에 올라온 글인데 만약 미국이 이재명을 엔드류 공항이 아닌 다른 공항에 내리게 한다라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맞을 것이다라는 글이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네. 사실 호칭도 여기 생략돼 있는데 제가 그냥 네. 말씀드린 거고 이게 이제 망상증 환자인 네. 게 저는 이게 취재를 좀 해봤었어요. 네. 지난번에 지난 한 3, 4월 때 기억나세요? 그 세이브 코리아라고? 네, 여의도 가득 채우고 예. 난리 났잖아요. 세계로 네. 네. 제가 그때 그 잠입 취재라고 네. 제가 그때 쿠팡에서 그 공동 구매할 수 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사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X자로 꽂고 다녔거든요. 이때 난리 나니까 얘네들 성조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스크 쓰고 이제 겨울이니까. 정말? 그래서
제 원래 가방에 갖고 다녔어요. 오늘은 예. 이제 안 갖고 다니는데 이제 끝났으니까 사태가 제 가방에 필수 아이템이 요만한 거 있죠. 네. 한 15cm짜리 네, 태극기? 홍조기와 태극기. 중요한 거는 둘을 X자로 꽂아야 된다. 네, 하나만 꽂으면 의심한다. 네. 그 태극기만 꽂으면 의심합니다. 네. 젊은 놈이 저 아직 그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천조국에 대한. 그래서 두 개를 양쪽으로 꽂고 제가 그 시 인파를 다녔어요. 네. 근데 이제 다녀 보니까 그 걔네 이제 심리가 뭐냐면 저는 처음에는 약간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이 그런 농간을 하는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도 알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 사기꾼들의 이제 전통적인 끝판왕이 MB입니다. MB는 다 알아요. MB는 이렇게 하면 소고기 수입하면 나한테 이제 그때 캠프 데이비드 가서 막 조지 부시랑 나 대접도 네. 받고 하는데 나한테 도움 될 거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엔 좀 불리하겠지. 36개월 이상 하면 뭐 너네 먹고 죽어라.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죽어라까지 하면 의심이 있었잖아요. 왜냐면 다른 나라는 다 수입 안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네. 곱창 이런 거 수입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해서 자기의 사익과 국익을 바꾸려고 하는. 그러나 MB는 알아요. 그게 본인한테 이득이 되고 국가에는 해가 된다는 거를. 그렇게 약간 알고 움직이는 사람이 느낌 받았는데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확신범인가 아닌가? 알고 예, 진짜 가스라이팅 당한 건지 예. 아니면 알고도 움직이는 건지. 그러니까 알고 움직이는 사람은 뭐냐면 결국 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네네. 잘 보세요. 4월 4일 날 세이브 코리아 제가 현장에 자주 갔지만 태극기고 솔직히 진짜 제 기자로서 진짜 사람 많았거든요. 탄핵 그 촛불 집회보다 뻥아치고 한 5배 많았어요. 진짜로? 실제로 예. 제가 기사에 그 세세히 쓸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예. 가보면 알아요. 그때 인파는 정말 많았거든요. 여의도 그 8차선 다 채웠어요. 그 다리 네네. 쫙 이어지까지.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 막 전환기 나와가지고 예. 부정선거 얘기하고 네. 막 무슨 윤석열 윤 어게인 돌아오면 막 51% 나온다. 그래서 실제로 40몇 프로까지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도 현장을 봤으니까 팩트를 외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엄청난 세력인갑다 했는데 그게 언젠가부터 쏙 들어간 거예요. 언제냐? 4월 4일 이후에. 탄핵 딱 당하고 딱 들어갔죠. 왜? 돈이 안 돼서? 탄핵 당하니까 특활비를 쓸 수가 없어. 윤석열이 돈줄이 끊긴 거예요. 바깥에서 제 취재한 바로는 뭐 김건희 그때 고모님인가? 저 의정부에 뭐 목사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옛날에 실제로 자기가 인터뷰 말했잖아요. 내가 유튜브들 그 동원해서 슈퍼챗 싸준다고. 그러니까 유튜브들도 결국 전 이거 보고 온 거지, 돈 보고 온 거지. 무슨 애국심이고 뭐고 이런 거 없어요. 뭐 극우 뭐 자유주의, 예. 자유주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기의 돈의 자유가 없으니까 쏙 들어간 거예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과거의 양상은 그렇게 구름대처럼 몰려있던 그 지지자들은 네. 뭐 돈에 의해 움직인 그렇죠. 정황이나 이런 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네. 뭐 신해식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극우들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아니 하는가. 근데 이건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세계로 교회나 뭐 정강훈 목사나 거기에 있는 교회 진짜 등록 교인들은 다를 수 있는데 네. 그냥 추종하던 사람도 지금 신뢰를 많이 잃었단 말이에요. 왜 예. 말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앤드류 공항도 내렸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요. 말대로 되는 게 없거든. 거기가 앤드류가 아니라 앤딜이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 잘 봐. 아니. 앤디류 광이야. 예, 심지어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미국 가면 체포돼갖고 못 돌아온다 이런 네.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에너지를 모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떠나면 조회수가 안 나오면 망하는 사람들이고 수입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시리에 빠져가지고 말대로 되는 게 없잖아. 다 속았네.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런 떡밥을 던져가지고 아니야 이재명 체포될 수도 있어. 미국에서 예. 트럼프 형이 도와줄 거야. 이러면 그런가? 또 한번 속아볼까? 이래가지고 또 막 트럼프 만세 어떻게든 모이잖아요. 네. 근데 그 끝은 양날의 검처럼 또 실망해서 또 돌아설 수는 있지만 일단 오늘만 산다. 일단 오늘만 대충 수습해. 오대수 정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들은. 오늘만 산다라는 예. 느낌으로. 일단 오늘 조회수 안 나오면 월급 못 주거든.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하는 거죠. 연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국민의힘이 역할을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대한민국의 정당으로. 그런데 이 뭐 국민의힘도 통일교와 관련해서는 아주 큰 건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특검이 건진법사 김건희를 오늘 오전 10시에 소환을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으로 그 전당대회 앞두고 당원 가입 지원금이 지지자들한테 흘러 들어간 정황이 지금 나온 거예요. 단독 기사, 중앙일보의 단독 기사인데 일단 이 뉴스는 접하셨죠? 네, 봤죠.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통일교 이 문제가 생각보다 좀 많이 번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세 갈래예요. 첫 번째는
처음에는 통일교가 건진법사랑 같이 샤넬백을 지금 사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라프 예. 목걸이랑 김건희한테 해달라고 부탁을 한 다음에 이게 나중에 어떻게 들어왔냐면 다시 돌려달라고 합니다. 건진법사한테. 그러니까 뭐가 안 된 거죠. 네. 로비를 했다가 이제 실패하니까 돌려달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랑 연동이 됐다는 거 통일교가 예.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권성동하고 연관이 돼요. 윤핵관 중에 넘버원이었죠 당시에. 네. 당시 선거 앞두고 2022년 1월 지금 돈 준 사람 있잖아요. 윤영호 씨는 자기 메모에 깨알같이 메모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 이 뇌물죄는 변호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뇌물죄는 준 놈이 있으면 받은 놈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원래 기본 베이스가 받은 놈은 안 받았다고 합니다. 누가 받았다고 합니까? 아무리 양벌 규정해도 받은 순간에 이게 바로 구속 요건이 유죄예요. 그거. 참작을 한다 해도 유죄되거든. 네. 액수가 높으면 특가법이에요 이제. 그래서 받은 놈은 안 받았다고 하는 게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사실 수사기관은 그건 관심이 없어요. 넌 안 받았다고 하겠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준 놈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준 사람이 자기의 정말 역치값, 나의 목줄을 딱 잡지 않으면 줬다고 하면 자기도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말 안 합니다. 근데 윤영호 씨는 메모가 나왔잖아요 지금. 그리고 혼자 죽을 수는 없어요. 줬는데 얘는 안 받았다? 그럼 이 사람 뭐 땅에다 줬습니까? 마늘밭에 묻었어요? 네. 그러니까 액수도 딱 뭐 1억, 2억 특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권성동으로 돈이 넘어간 지금 정황들. 그렇죠. 예, 이거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당원 가입이에요. 통일교를 이제 이용해서. 네. 그럼 이 세 개가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뭐 제가 옛날에 봤던 그 이영수 회장이라고 큰 손, 아. 국민의힘 큰 손. 킹메이커. 예, 킹메이커. 예. 그 사람도 건진법사를 가서 만났거든요. 서희타워 네. 14층에 가서. 예. 근데 건진법사 그 당시에 서희타워 거기서 나름대로 그 불법 소위 말해서 당시에는 네. 불법 사무소예요. 거기서 조직 챙기고 있고 그리고 큰 손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여론 조작하고 그랬던 곳에서 국민의힘 큰 손까지 붙었다. 그러면 이제 특검이 이걸 퍼즐을 좀 맞춰보면 예. 통일교를 중심으로 지금 통일교가 YTN 인수든 지난번에 뭐 여러 가지 로비를 했잖아요. 네네. 이제 뭐 메콩강 사업 예. 이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실패한 로비라서 그렇지 세게 베팅이 들어간 게 정황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슨 연유에서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가방 돌려달라고 할 때부터 아 이거는 소위 말해서 먹튀했구나. 예, 김건희가 먹튀한 거예요 지금. 예, 그러지 않고선 돌려달라고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잘. 예,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돌려주는 순간에 돌려준다고 해서 뇌물죄가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도 연루가 돼 있고 권성동도 연루가 돼 있고 이제 무엇보다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특검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2023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서 그렇죠. 김기현. 통일교 교인을 집단으로 입당을 시켰다. 네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당원 가입 독려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했다라고 하면 이게 법적으로 국민의힘 전체까지 싸잡아서 뭔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일단은요, 그 당원 가입은 자유의사에 맡겨야 되지 네. 동원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정당법 위반이 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나라의 광복만큼 원하는 국민의힘 해산, 네. 그 해산으로 가는 빌드업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예.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정당 해산이 되려면 위헌 정당이 되려면 그 정당의 목적과 운용 자체가 반민주적인 그러니까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해야 되는데 예. 우리 민주적 기본 질서의 근본이 뭐예요? 투표 아니에요, 투표. 네. 투표가 민주주의의 근본인데 그 투표는 이거는 지금 돈 주고 유권자를 산 거예요. 그렇죠. 유권자를 아예 돈 주고 만들어낸 거죠. 아예. 이건 더 심하지. 예. 선거 조작을 넘어선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 숫자가 뭐 10,000명에 이른다. 동원해가지고 돈 봉투 뿌릴 테니까 당원 가입해가지고 누구를 찍어라. 윤심이 누구입니까? 이거야말로 부정선거 아닙니까? 그들이 부정선- 얘기하는 그렇죠. 부정선거. 부정선거는 진짜 이건 이승만 때 하던 부정선거라고 이게 예. 아날로그식.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의 근본 질서가 아예 이건 투표가 형해화됐다. 아예 껍데기밖에 없는 제도고 예. 당원의 진실한 진짜 당비 내고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표가 완전히 왜곡된 정당이다. 그렇게 보면 이건 해산되어야 될 정당이라는 거죠. 내란에 동조했는지 마는지 이것도 물론 예. 중요한 문제지만은 네. 근본적으로 당원을 갖다가 동원을 하고 돈으로 표를 매수를 한다. 그것도 10,000명씩이나
그리고 누구를 뭐 옹립을 하고 윤심이 누구냐 대통령 마음에 드는 당대표를 세운다 이건 도저히 민주주의 정당으로 할 수 없다.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것만으로도 네. 해산 소요가 충분히 된다고 저는 평가해요. 만약에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쭉쭉 해봤더니 네. 이게 뭔가 좀 그 법적으로 석연치 않은 게 계속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을 상대로 이거 해산 청구까지 뭐 가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산 청구는 정부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하면 돼요. 청구는. 근데 이제 빌드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거죠. 예. 어느 순간에 저는 한다고 봅니다. 어느 순간에 할 예, 것이다. 요거 조금만 나오면 거의 7부 8부 능선 넘었어요. 근데 국민의힘 지금 압수수색 맞고 막 이러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막 싸우고 있는데 그렇죠. 그거 얼마 못 갈 것이다. 그럼요. 왜냐하면은 지금 봐요. 홍준표 열심히 밖에서 예. 다 썩어 빠진 정당 때려치우고 신당 만들자 그러잖아요. 예, 내년 그렇죠. 지방선거 나간다는 얘기거든.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안에 있는 사람도 야 이거 내란 특검이 어디까지 번질까? 우리 정당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다 술 먹고 밤에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야 이거 갈아타야겠는데? 가라앉겠는데? 예.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야겠는데? 이러면 내부에서 불고 그럴 때는 확실히 안에 거를 불고 나가야 아.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충분히 그 안에서 파열음과 균열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내부 얘기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최근에 내부에 어, 분위기나 이런 것들? 지금은 이제 양쪽 그 김문수 장동혁 여기가 지금 사실 그 거의 찐텐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장동혁 같은 경우는 예. 정말 껍빛단 장. 음. 네, 이게 지금 세월 바퀴 엄청나게 단시간에 이동하고 있거든요. 원래 한동훈의 가장 가까운 책사였잖아요. 예. 그렇죠. 네, 측근이었는데 이 왼쪽에서 오른쪽 이동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한동훈 왔다가 중간에 잠깐 여기 네. 계엄에 참여했다가 살짝 발 빼서 탄핵은 또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짝 혼자 홀로서기 하다가 탈당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한동훈 계속 나왔다가 네. 김문수보다 더 오른쪽으로 갔죠. 그렇죠. 지금. 예. 이게 지금 한 5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장동혁 쪽을 친윤들도 좀 우려스럽게 봐요. 이런 행보를. 예, 저기 손잡았다 큰일 난다. 예, 그래서 친윤들도 약간 홀딩하고 있고 예. 김문수 후보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예. 어차피 이쪽에서는 지금은 내년 지방선거를 현재 이걸로 치르냐 나중에 비대위로 치르냐 예, 요 시나리오만 남았기 때문에 예. 지금 사실 누가 되든 별로 상관없어요. 예, 당장은. 아니, 한 보도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최악만은 피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사실상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을 했다라는 그렇죠. 보도가 있더군요. 그렇죠. 예. 김문수를 차악으로 보는 이 슬픈 현실. 그러니까 김문수를 합리적 인사로 보는 이 코미디. 원래 검정색 옆에 놓으면 회색도 밝아 보인다고. 근데 이제 장동혁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 안에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면 한동훈 쪽하고 장동혁 쪽은 진짜 감정이 많이 상했어요. 그렇죠. 원래 전쟁은 아시겠지만 그 내분으로 죽는 거거든요. 네네. 예, 진짜 적은 내부에 있지 외부의 적은 예. 언제나 있어요. 언제나 상수로 있기 때문에 외부의 적이 큰 그건 아닌데 내분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진짜 잘못하면 뚝배기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한동훈 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증오감이냐면 이제 한동훈 쪽 걔 쪽 사람 만나보니까 시체말로 뭐 무슨 밈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는 죽인다. 야. 네, 장동혁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 네, 실제로 장동혁이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한동훈 탈당할걸요? 네, 지금 그럴 확률이 낮아 보이긴 한데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이죠, 내일. 예. 내일인데 주말에 돌렸고 네. 그러니까 이게요 장동혁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곧 부정선거 세력이 공천권 지분 요구를 한다로 이어지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통일교 아까 얘기했지만 네네네. 통일교도 이렇게 돈 주고 어쩌고저쩌고 할 때 결국 나오는 게 뭐예요? 그쵸. 비례대표 내놔라 네. 몇 자리 이거 아닙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장동혁 당신이 뭔데 당대표까지 올라갈 수 있어? 당연히 우리가 밀어줬으니까 되는 거지. 그러면 몇 자리 내놔 지방선거 몇 개 내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찐년들 입장에서는 밖으로 뺏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용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김문수 밑으로 좀 모여라. 아니 어차피 지방선거 승리 못한다. 불가능한 거고 우리 밥그릇만 챙기면 돼라고 생각한다면 장동혁이 됐을 때 우리 밥그릇 몇 자리 뺏어갈 수도 있어. 저기다가 저 세계로 교회 갖다 줄 수도 있으니까 네네. 이건 안 되겠다라고 뭉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물밑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동원된 당원이 몇 명이냐. 그렇죠. 80%가 지금 저기 네. 아니에요. 선거인단 투표 아닙니까? 예. 20%가 여론조사고. 네네. 네. 비율을 좀 봐야겠네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럼 5대5라고 지금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모르겠다고 누가 될지. 어. 원래는 김문수가 막 압도적이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처음에 초반엔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막 예. 중후반 가면서 장동혁이 예. 치고 올라왔어요. 근데 어쨌든 뭐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예. 장동혁이 되는 순간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대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깨집니다, 깨져. 예. 뭐 아무튼 흥미롭게 지켜보겠습니다. 김문수가 그나마 차악이라고 하니 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장동혁이 예. 되면 웃기지만 정당 해산 안 해도 돼요. 알아서 해산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나머지가 다 탈당하고 예, 새로운 어떤 도모를 할 거고. 예. 근데 이제 법적 처벌은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건데. 그쵸. 예, 아마 장동혁은 지금 그런 베팅을 했고, 이게 나중에 김문수 쪽에 이제 그 지금 현재 구상은 뭐냐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문수 쪽은 어차피 차기 대선 후보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 지선을 치르고 나서 그래서 개혁신당 이준석을 영입을 해서 열어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물어보면 장동혁은 지금 사이드가 토론 때 물어보면 백발백중 답이 그래 나와요. 선명성. 그러니까 극우파, 네. 태극기 거기만 간다. 보고 가겠다. 네, 간다. 이걸로 이제 포커스를 잡았고 김문수는 양쪽을 좀 열어뒀어요. 그러니까 좀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해요. 나는 장동혁도 들어올 수 있고 한동훈도 들어올 수 있고. 일단 김문수는 대통합 이런 얘기 그쵸, 꺼내지 그쵸. 않습니까? 예. 단어 자체를. 네, 예. 약간 이제 열어둔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 캠프 쪽에서는 예를 들면 서울시장 후보로 이준석을 넣어줄 테니까 들어올래? 합당 여지가 있죠. 김문수가 서울시장 나갈 건 아니니까. 예.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장동혁이나 이런 사람들 코너에 몰겠다. 예. 이제 이런 전략도 김문수 약간 그것보다는 왼쪽에 살짝 서서 결선 투표 때 이쪽 표를 갖고 가려고 하는 거지. 네. 맞아요. 날 뽑아달라. 요 구도 어떻게 보세요? 저는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는데 장동혁은 세계로교회 전환길 쪽, 그쵸. 김문수는 정강훈 쪽 원래 네, 네, 정통 네. 저 부정선거 세력. 예. 그래서 양 부정선거 세력, 신흥 세력과 구세력이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패권 다툼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저는 볼 수 있죠. 네, 그런 생각도 예, 들어요. 그렇게 그래서 볼수 뭐로 있죠. 가나 절로 가나 하여튼 국민의힘이 이미 부정선거 세력에 완전히 잠식 당한 거다. 이것도 일반인의 시각에서 여쭤보는 건데 네. 만약에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 무효형을 받아요. 그러면 뭐 선거 한 400 얼마 몇백억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만약에 국민의힘이 다 쪼개졌다. 그럼 이거 어디서 받아낼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쪼개진다고 해서 예. 이 정당의 자산을 뭐 해서 이 1대1로 나누자 나가니까 나도 내 거 가져와 이게 아니고 예. 남겨놓고 나가야 돼. 탈당하는 사람들이. 아, 예. 분당이라는 개념이 그럴듯하지만 그냥 결국 중심에 당이 있고 나갈 사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당의 자산은 그대로 남는 거예요. 무슨 동업자처럼 내 지분이 있으니까 50% 내놔 이렇게 할 수 없는 근데 거거든요. 위헌 정당으로 가서 만약 해산까지 된다. 네, 그러면 전체가 국고로 환수됩니다. 정당의 모든 자산이 국고로 환수됩니다. 그러니까 400 몇십억이 아니고 예. 2천억 가까이가 그 여의도 건물 시원하게. 국민의힘 당사 네. 그 1층에 카페에 있는데 그 큰 건물. 그 임대차 보증금까지 다 가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헌정당 해산이 되면 왜 예. 옛날에 통합진보당이 해산됐을 네. 때 진짜 전국에 있는 모든 자산들을 국고로 환수하는 과정에서 진짜 무지하게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복잡하게 일어날 겁니다. 예. 국민의힘도. 저는 그렇게 보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나가는 사람들도 알거지가 돼서 나갈 수도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다 토해내서 국고로 환수돼야 할 걸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네. 어떤 시나리오가 됐든지 간에 좀 국민들 속이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 그럼요. 예, 짜증나는 거 이런 거 말고. 아니, 사실 그래서 네. 예전에 바른정당 사례 봐도 죽어도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버틴 놈이 이긴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가 나가라.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민주당은 사실 자산이 얼마 안 돼요 생각보다. 민주당은 뭐 당사 산지도 얼마 안 됐고 네. 그 예전에 이제 선거 패배하고 영등포 옮겼다가 다시 왔다가 막 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민정당 시절부터 전통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한 2천억 정도 예. 보이지 않는 자산도 엄청 많아요. 그렇죠. 여기는 그리고 큰 손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 예전에 이제 김상우 의원이 처음 말씀한 언더찐윤 출입하도 알거든요. 진짜 숨어 있는 언더찐윤들이 있는데 별로 안 유명한데 뒤에서 마쿠 세력으로. 예.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대구의 윤재욱 의원. 네, 네. 네, 그 조직 잘하고 예. 그러니까 당에서 언더찐윤 하면 딱 몇 명 꼽아요. 일반인은 아무도 몰라. 그들끼리는 되게 끈끈하다면서요. 본인 사선인데 네. 일반인 의원이었나? 대구에서도 잘 몰라요. 대구에서 잘 몰라. 그렇죠. 그 마쿠 세력으로 무슨 대선 조직하면 예. 조직본부장으로 갑자기 올라가고 조용하지만 바깥에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뭐 정치인의 여러 자질 중에 연설을 잘한다거나 이게 스타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밑에서 딱 돈 조직하고 사람 움직이는 거 이걸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큰 어떤 세력들을 움직일 수 있는 대선 후보 너 정말 되고 싶냐? 그럼 나한테 와서 인사해야지. 이런 세력들 찐윤들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이걸 또 단독 보도를 했는데 최은순, 김건희 엄마죠. 최은순이 양평고속도로 변경안 이게 국토부에 보고된 날에 본인의 땅을 검색한 정황이 확보가 됐다고 하네요. 이 특검이 수집을 했는데 그때 강산명 병산리로 종점 후보지가 바뀌었습니다. 네. 이때 김건희 엄마가 최은순이 그날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제 보고가 되는 날, 그날 이제 이걸 검색을 해본 거예요. 네. 이걸 갖고 특검 측에서 의심하는 것은 이거 뭔가 사전에 정보를 수집한 거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국토부에 고속도로가 휘는 안이 보고된 날이라는 말은 국토부에서 그 변경을 하기로 결정해서 대회에 공포한 날이 아니고 내부에서 내부적으로 그게 안이 네. 올라왔는데 최은순이 지금 자기 땅이 휘는데 얼마나 걸칠지를 그렇죠. 체크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말은 아직 결정되기도 전인데 이렇게 체크했다는 말은 변경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 이 안이 보고된 것도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 조율이 다 된 거다. 안이 그냥 남아가지고 우리 한번 고민해 볼까가 아니라 이미 결정이 돼 있고 내 땅이 수혜를 받을 거라는 걸 최은순이 미리 알고 있고 내부 내통자도 있다라고 강력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강력한 의심이 드는데 거기에 네. 최은수는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기억하지 못한다. 양평 고속도로 관련으로는 손해만 봤다. 유명한 레퍼토리 아닙니까? 그 저 도이치모터스하고 똑같잖아요. 네, 이 집안의 유명한 레퍼토리. 7초 만에 뭐 주식 거래한 것도 다 우연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안 되지 이걸로는. 예. 법적으로 봤을 때 이거 문제 삼을 수 있는 겁니까? 충분히? 당연하죠. 그리고 이렇게 그 고속도로가 휘게 만든 것이 과연 누구의 짓이냐. 예. 그 당시에 군수였던 김성교 의원 때문이냐 아니면 국토교통부 원희룡도 관여된 거냐 이게 예. 지금 핵심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 구도가 되는 건데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안이 원래 있고 예. 잘 진행될 수 있는 건데 갑자기 위해서 야 바꿔 안 바꿀 건데 이게 바꾸면 경제성도 떨어지고 여차저차 불편하고 비용도 더 들고 시간도 더 허비되는데요. 바꿔 잔말 말고라고 지시를 했다면 예. 결국 군수나 교통부 장관이 일선 공무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거거든요. 직권을 남용해서 그 구도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되고 근데 혹시라도 장관이나 군수가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일을 했을까? 예. 뭔가 반대급부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당연히 뇌물수사로 가는 거고 다른 특혜 사업, 특혜 의혹으로 가는 거예요. 그 줄줄이 특검은 사실은 물밑에서는 그림은 다 그려져 있고 퍼즐을 맞추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내부 정보는 어떻게 얻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집안이 다 양평군의 공무원들이 많더만요. 김건희 집안 쪽 예. 사람들이. 그러니까 친분 있는 공무원들이 줬을 수도 있고 군수 쪽 라인 누군가가 줬을 예.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교통부 라인일 수도 있고. 오늘 오전에 한 그 방송사에서 나온 얘기는 김성교 의원의 동생이 양평군의 6급 네. 상당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김충식과도 연결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연관 고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양평 문제는 사실 아직 지금 피의자로 적시됐는데 아직 소환 안 됐지만 원희룡 장관, 그렇죠. 예, 삼부토건 문제와 양평군으로 조만간 이분도 소환될 거예요. 예, 다른 이제 뭐 작전을 짜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진술자들 퍼즐을 맞춰보고 있는 지금 단계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벌써 2022년 5월이면 이때가 이제 윤석열 취임하고 한 12일 지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초반부터 이 집안은 그 윤석열을 이용해서 소위 말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부정축제 이런 거를 지금 바꿔서 이제 국가를 약간 상대로 재테크를 하려고 준비를 했던 거예요. 예, 일찌감치부터. 네, 예. 그리고 요 안이 들키자마자 그 당시에 이제 뭐 원희룡 장관 이상한 짓 하잖아요. 발표하고 뭐 나오자마자 갑자기 갑니다. 백지하겠습니다. 아니 정당하게 추진해온 했으면. 예타까지 다 한 2년 동안 추진해온 사업을 누가 그렇게 장관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뒤집었습니까?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해요. 그것도 직권남용일 수 있어요. 네, 예. 기자들 입장에서는 뭐가 더 그랬냐면 차라리 그때 원 장관이 그냥 이거를 원안이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일일이 대답을 해주겠다. 그리고 기자회견 열고 밀고 가겠다. 예. 이랬으면 외려 기자들이 믿었을 수도 있어요. 아 저게 뭐가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뭐가 근거가 있는가 보네. 그리고 기자회견 연다는데 열고 밀면 사실 사람이 좀 속는 건데 좀 맥이 빠지기도 하거든요. 기자회견 연다고 해버리면
아이 뭐 별거 있겠어요. 저렇게까지 했는데 허세더라도. 예. 근데 본인이 전면 백지한다니까 이제 문제 있네. 100% 문제 있다 생각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죠. 그런 사례가 단 하나 차별. 역대 국토부 장관 중에 예. 전면 백지화를 갑자기 발표하면서 그 자기가 공격 들어오니까 이상하다고 백지한 사례가 하나로 찾아보세요. 그 막 간판 걸라 그랬잖아요. 배팅을 해 막.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장관직을 배팅을 막 해. 네. 그렇게 오바질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맞아. 네, 튀는 짓을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예. 자기도 그게 잡힐까봐 그런 거예요. 근데 2020년 벌써 이때부터 이제 공작을 해온 거잖아요. 내용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도 원희룡 장관인데 지금 특검이 또 눈여겨보는 인물이 김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충식이 지금 양평 건과 관련해서 공응지구 특혜 네. 의혹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이 됐어요. 김충식은 사실 여러 유튜브에서는 뭐 인물 어떤 인물이다 뭐 다루기도 했습니다만 뭐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아직까지는 깊게 다루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김충식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사실 가장 실세 중에 실세일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느낌은 갖고 있거든요. 김충식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사실 저희 이제 윤석열 그 마크맨 했던 기자들은 예. 솔직히 말해서 김충식을 단 한 번쯤 다 들어봤어요. 네, 다 들어봤고 저도 이분을 한 번 만나봤거든요. 그 후보 시절에. 예. 오. 예. 근데 김충식 접근하는 게 저도 당시에 그 윤석열 마크맨으로서 만난 게 아니라 저희 회사도 특별 취재팀이 있었거든요. 예. 이제 특집팀에서 이거를 취재하느라고 이분 딱 한 번 만나봤는데 이분 굉장히 특이합니다. 특이해요. 뭐가 네, 특이합니까? 네. 그리고 만나보면 연세가 일단 있으시잖아요. 80 노인인데 네. 제가 만났을 때 80 노인이었어요. 근데 만나보면 그러니까 뭐 80 노인이라 해서 요새 100세 시대니까 네. 그 굉장히 달변이에요. 굉장히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원희룡의 발작 증세랑 비슷한 거죠. 아니 근데 사기꾼의 전형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느낌적으로? 네, 그게 의아한 거예요. 네. 의아하고 굉장히 앱노멀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어. 근데 이 사기꾼의 특징들이 뭐냐면 처음부터 허술하게 사기치려고 달려들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만나보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 좀 배운 사람이거든. 오. 무슨 협회 여러 개 네, 있거든요. 뭐 많이 예, 했잖아요. 스펙 보면 예, 뭐 도자기 만들고 뭐. 한민족 뭐 예. 교류 뭐 어쩌고부터 시작해서 한 8개 정도 타이틀이 돼요. 그리고 단순히 얘기해 보면 뭐 아는 게 많아요. 주워 든 게 많아. 어디서. 그래서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느꼈던 건 뭐냐면 보통 이제 이 대선 후보들의 어떤 뭐 비선이 됐든 친척이 됐든 친인척이 됐든 이런 사람들이 그 어쨌든 간에 기자가 접근하면 도망갑니다. 예. 왜냐면 자기는 이제 대선 후보에게 짐이 되면 안 되니까. 그게 누가 되든 내 조카든 뭐 손자가 됐든 이 사람이 짐이 되면 안 되니까 안 받거나 노코멘트 하거나 만나질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어떤 느낌이냐면 관종이에요, 관종. 예, 만나는 걸 좋아해. 예. 제가 연락을 해서 만날 정도면 예. 제가 그 사람 뭐 GPS를 뭐 연결해서 사찰했겠어요? 예. 나오니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해서 막 우쭈쭈쭈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꼬시기 위해서 그런 말 하죠. 네, 예. 취재 중에 실제로 그런 뭐 방식. 네. 겉으로는 예를 들면 겉으로는 전 국무총리 뭐 비서실장 또 총리실 옆에 장관들이 뭐 윤 총장님 옆에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실제로 듣기로는 어르신이 실제 그 움직이는 큰 손이라 들었습니다. 이런 거 하면 좋아해요. 우쭈쭈 하는 거 좋아하고. 아니, 자기를 알아준다 이거야. 네가 날 알구나. 아니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무슨 소리세요? 그쵸. 저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죠. 할 텐데 네. 그게 아니라 내가 맞다라는 그렇죠. 식의 그런 뉘앙스로 네, 그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 판을 움직이고 내가 지금 그러니까 보면 반말 찍찍하거든요. 건의 네. 건의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건의 뭐 업어 키운 듯이 네네. 그 최은순 씨랑 오래됐어요. 예전에 이제 등기부등본도 송파구에 같이 돼 있었잖아요. 예. 그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뭐 내연남이니 뭐니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최은순 씨의 네. 그러니까 오래된 파트너고 사업도 같이 오래 했더라고요. 근데 왜 내연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까? 저는 약간 그게 궁금하던데. 이제 일찍 사망했잖아요. 네, 사별하고. 이번에 아버지가 그러니까요. 사별을 하고 네. 그 뒤에 이제 관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네. 그러면 뭐 서로 만나는 사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이분은 또 배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충식 씨는 따로. 그랬었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고 처음에 들었었는데 네. 그 뭐 본인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네. 앞으로 안 만나줄까봐. 그래요. 어쨌든 저는 이 표현이 왜 내연남이지? 그렇죠. 사별했으면은 네, 그냥 남자친구랑 그냥 하면 되지. 남자친구랑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내연남일까? 거기는 김충수 씨 배우자 쪽을 체크해야 된다. 그런 분류일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예, 사업도 그래서. 많이 같이 했었고 네.
그 저는 이제 내연남이라는 그 표현 안에 본인도 그 숨기는 어떤 가치 판단의 용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보통 내연남이라고 하면 그냥 평가져라. unofficial. 우리 연애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근데 사업 파트너면 얘기가 달라져요. 사업 파트너면 사기죄, 배임죄, 횡령죄까지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요것보다는 약간 내연남이라고 하면 그냥 뭐 돈하고 이해관계 없이 만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약간 그렇죠. 뭐 얼굴에다 꾸정물 찍찍 끌고 죄는 피해갈 수 있는. 아, 그러니까 조언하는 사이야, 조언하는 사이. 뭐 네. 이렇게. 그런 생각도 일반인 시각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굳이 내연남이라는 프레임을 쓰고 살고 싶을까? 차라리 그냥 사업 파트너면은 그냥 그쵸. 공식적인 관계인가 보다 생각을 할 텐데. 그래서 어쨌든 둘이 공공연하게 뭐 여러 가지 공식적인 사업들을 많이 많이 하잖아요. 했어요. 네. 그 이후에. 네. 그래서 저도 취재원들한테 이제 이 사람 만나본 건 한 번밖에 네.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취재원들을 쫓아가서 저희도 통화를 자주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기자들 저뿐만 아니라 종종 많은 사람들하고 만났어요. 근데 저는 이제 김충식 쫓아가다가 그때는 김충식 씨가 후보 시절에는 세게 개입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무슨 사우디 사업부터 시작해서 예. 뭐 예전에 뭐 엑스포 준비할 때부터 뭐 큰 그림을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예. 들어왔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여러 의혹 중에. 네. 근데 김충식 쪽하고 이제 친한 주변 인물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최은순하고는 사업 동반자다. 그래서 지금 아마 특검에서도 그걸 잡은 걸로 아는데 평택에서도 같이 지난번에 밀반입한 뭐 그 문제 나왔잖아요. 네. 근데 평택에서 부동산 사업을 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원래는 그게 기반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의혹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 이해관계가 금전적으로 엮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수사선장에 올라오면 아마 본인이 중간에 얻으려고 했던 이익들, 시도했던 로비, 네. 그리고 실패한 로비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특검이 지금 김충식과 김건희, 윤석열, 최은순과 얽혀져 있는 뭐 아직 드러나지 않은 혹은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그야말로 마쿠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배우에서 커튼 뒤에 있던 사람이라. 근데 어쨌든 목표는 집어넣어 놓고 어떤 명확한 혐의 하나만으로 영장을 써서 집어넣어 놓고 예. 지금 생각해 보시면 내란부터 시작해서 뭐 통일교 의혹이라든지 양평 뭐 공공지구 얘기라든지 모든 의혹이 김충식 씨 이름이 안 다 끼는 나와. 데가 없어요. 그래 이 말은 김건희와 최은순 혹은 그 오빠인 김진우 뭐 이런 사람들의 수준이 대규모 부동산 개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하고 뭐 캄보디아에 뭘 보내고 뭐 정재계에 로비를 하고 이런 큰 사이즈를 감당할 만한 지적 능력이 되나라는 의심이 저는 계속 있었거든요. 예. 분명히 배우의 기획자가 있다 이거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너네들은 나 시키는 대로 따라와. 돈 투자해. 예. 이렇게 한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한 게 김충식 아니냐. 오. 김건희의 아버지 역할을 실질적으로 한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럼 지적 능력이 그들에게서는 이렇게 발견이 안 되는데 네. 이 강 변호사님은 그 기획자로 김충식 씨를 지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접 만나보니 그런 기획을 할 정도로 여러 판을 짤 정도의 지적 능력 혹은 기획력이 있다고 보세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분은 할 수 있어요. 예. 저는 오히려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김건희나 최은순이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지. 예. 그러니까 좀 누군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런 거 저희가 취재하다 보면 그 당에서는 어떤 말 하냐면 김건희 씨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피지기 자기 수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쳐도 예를 들면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가 삼부토건 있잖아요. 삼부토건 차명 계좌 아니고 실명으로 쳤습니다. 그거. 네, 도이치모터스는 아예 자기 남편 믿고 네. 대놓고 자기 계좌를 터서 그때 우리 말한 예, 김범수 김범수 아나운서한테 아나운서. 차명 예. 때려가지고 네. 그냥 바로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사기관 출신 사람들 그만해요. 한마디로 너무 성의가 없다. 아니 이걸 잡으려고 해도 차명을 한번 몇 번 때려줘야 예. 소위 말해 수사하는 재미도 있고 그랬겠지 하는데 이건 까면 바로 실명이야.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의심한다니까 이게 무슨 트릭이지? 오히려 맞아요. 그거 ABC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세탁을 해도 세탁기에 돌려야 되는데 그 물방망이로 물 세탁했다는 얘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죠. 아무리 범죄라도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 정도로 단순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쉽게 보고 그만큼 이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인데 이게 좀 다른 얘기지만 네. 검사 남편 두면 이런 짓도 해도 안 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해서 벌써 10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차 시기하면 1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15년째 이 주가 조작 일반인 했어 봐요.
5년 했습니까? 6개월 안에 잡혀요. 이렇게 실명으로 하다 보면. 근데 뭐 김충식 씨도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꼼꼼해 보이지는 않은 것 같던데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본인이 그 갖고 쓰던 수첩을 이제 버리면서 그게 다른 유튜브 채널에 발각이 그렇죠, 돼서 그렇죠. 그게 열린 공감. 그게 탐사. 트리거가 돼서 여러 가지가 밝혀지기도 했었는데 뭐 사이즈야 그렇게 기획할 수 있다고 쳐도 실행은 어쨌든 이들이 했으니까 이 일가일당이 했으니까 김충식 씨 관련해서 앞으로도 더 나올 게 많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특검도 안 그래도 그 정모 씨라고 지금 언론사 기사에는 나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정대택 씨가 아닌가라고 네. 추측이 되는데 연락해서 김충식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 이 보도가 나와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보내드려야 할 텐데 보내드리기 전에 제가 직접 먹어봤습니다. 포장 뜯기만 하면 바로 드실 수 있는 민어회 있어요. 광고를 안내를 해드리죠. 민어 여러 가지 부위가 골고루 담겨 있습니다. 담백하고 고급스러운 맛에 찰진 식감의 등살, 오독오독한 식감에 더욱 고소한 뱃살, 귀한 특수 부위 불에 쫀득쫀득 민어 껍질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경영푸드 민어회 스픽스 공동구매가로 거품 싹 빼고 최저가 24,000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팩에 400g이고요. 두세 분 드시기에 딱 좋은 양이니까 공동구매 행사기간 한정 가격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전통식품을 대표하는 고추장과 된장 그중에서도 명인 칭호 받으신 두 분의 제품입니다. 대한민국 장류 발효대전에서 최우수상을 탄 정선자 명인의 맛고추장 그리고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승희 명인의 맛된장 대한민국 최저가로 여러분 드셔보시죠. 5통 29,900원에 명인의 손맛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원살롱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사각 쿠키 세트 34,900원인데요. 약과 통밀, 녹차 이렇게 골고루 넣어서 30개 건강한 쿠키를 준비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정주 기자 옆에 있는 사각 쿠키 세트 예, 한번 선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월요일인데 예, 잘 방송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